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15억 넘는 집 대출 4억으로 조인다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다 같이 규제로 묶었다라는 거죠. 규제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등등으로 같이 한꺼번에 묶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범위도 범위지만 규제 자체가 삼중이었다라는 거죠. 당장 체감되는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죠. 15억 넘는 집 대출 이제 4억밖에 받을 수 없어요라는 겁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원래 주담대 한도 6억이었는데 이게 세분화돼서 15억이 넘으면 4억, 25억이 넘으면 2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 분당, 과천, 하남 등등등 서울 전역과 12개 지역 관련하면 전세 끼고는 집 못 산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돈 아니면 내 돈 현금 있는 거 아니면 집 못 삽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제 발표된 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 요 잠시 뒤에 저희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사건 자료 달라 대법원 현장 검증 강행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올해 처음으로 한 번 더 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도 실시한다고 확정을 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실제로 현장 검증을 강행을 했다라는 건데 사상 초유였다. 현장 검증은 사상 초유였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오늘부터 캄보디아 보코산, 바벳, 호이펫 이 지역에 대해선 여행 금지령이 발령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여행 금지령, 여행 경보가 4개 단계죠. 그중에 4단계, 가장 센 단계, 높은 단계 여행 금지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빼고는 캄보디아 다른 지역은 괜찮은 건가? 아닙니다. 여기 말고 시아누쿠빌주는 3단계 출국을 권고하는 단계인 거고요. 그 밖에 다른 모든 캄보디아 지역은 2단계 여행 자제령이 발령이 됐다. 가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경입니다. 미 재무, 한국과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콕 집어서 한국과 마무리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하지만 막판까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 고위급 협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오늘은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으로 이제 향합니다. 지금 다 미국에 가서 같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있죠. 삼성, SK, 현대, LG 4대 그룹의 총수들도 내일 모레 18일 날 미국에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죠. 마러라고로 가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골프를 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정책에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라는 거겠죠.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바로 사진 기사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면 이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독감 예방접종이 이제 시행됐습니다. 라고 쭉 얘기가 나와 있죠. 이 대구의 한 병원이다라는 건데 독감 예방접종 어제부터 75살 이상, 그러니까 이 고령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가 70이 넘는 분들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 거고요. 지금 65 이상 70 미만인 분들은 그보다 이틀 뒤인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또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싶죠?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사용자가 너무 많아요. 접속이 지연됩니다. 그런데 태극마크를 보아하니 정부 부처의 뭔가 이 사이트인 것 같은데 뭔지 기사 보겠습니다. 풍선 효과 막으려 서울 전역, 경기 12곳에 삼중 규제 융단 폭격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삼중 규제 뭐냐? 지금 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개가 다 한꺼번에 서울 전역에 플러스 이 경기 남부 쪽 12곳까지 합해서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브리핑 잠깐 보고 올까요?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만나서 썼는데 아슬아슬했죠. 하여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말한 대로 오늘자로 송금증 있어야 규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계약하신다는 분도 계신데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가계약금을 넣었던 분들은 계약서 작성을 오늘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정신없이 바쁘네요. 네, 지금 이 공인중개사에서도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서울 전역의 경기 남부 12곳 왜 제목에 나와 있잖아. 풍선 효과를 막으려고 일부만 하면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까 봐 아예 그냥 뭉텅이 다 같이 한꺼번에 지금 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얘기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보면 지금 여기 서울 전역에 하남, 성남, 용인, 의왕, 안양, 광명, 뭐 의왕, 수원 이 밑에 부분까지 경기 남부 12곳까지 일괄해서 다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규제가 들어가느냐 여기 좀 보시죠. 요 규제 지역에 대해선 대출이 제한되고요. 세금이 강화되고 청약이 규제되고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가 들어가고 자금 출처 검증도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고 그냥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선 갭 투자할 수 없도록 그리고 비주택, 이 주택이 아닌 거에 대한 대출도 좀 규제가 있고요. 대출 규제, 주담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세 대출도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원갑 위원님, 네. 이게 서울 전역에 이렇게나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나 초강력 규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집값 상승은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예 거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거래는 당분간 실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대책은 6.27 대책에 이어서 사실상 이제 2차 충격 요법이라는데 어제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사지 말고 네. 주식해라. 아, 뭐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급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삼중 규제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효과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갈 거로 보이고요. 당분간 이제 수요가 이제 줄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망세로 접어들고 일부 지역은 아마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급지 갈아타기를 확실하게 좀 차단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다. 근데 일각에선 집 사지 말고 주식해라라는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 대책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많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 대책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일단 주담대는 10월 16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당장 적용이 되는 게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부분입니다. 일괄 6억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는 15억 이하의 집은 6억이고 기존처럼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이 넘어가면 2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수도권 규제 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추가로 얹어지는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3%, 그리고 지방주택담보 기타 대출은 1.5에서 3% 정도 여기 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부터 적용인 거 말고 10월 말부터,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10월 29일부터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전세대출 DSR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전세대출은 DSR 적용해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것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이 DSR에 반영을 해서 간다. 이 부분이 좀 바뀐다. 이렇다고 한다면 더 이 전세대출을 많이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4월에 시행하기로 했었던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한 이것도 1월 1일부로 26년 1월 1일부로 조기에 좀 시행하기로 했다. 가중치 한도 20%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쭉 받긴 했습니다만 박원갑 위원님, 그러니까 요지는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게 더 어려워졌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앙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았더라고요.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집값 25억 넘으면 2억까지만 대출, 현금 부자만 집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서민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서민들은 집 사기 어렵고 돈 많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또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좀 불만이 많은 계층들이 네. 구매력이 많지 않은, 현금이 많지 않은 30, 40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30, 40대들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집을 사냐면은 대출이 워낙 6.27 대책부터 이제 조였으니까요. 네. 일단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살 곳에 가서. 그리고 나서 전세를 끼고 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입주하는 이른바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이 갭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완전히 이제 차단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현금 부자들만 결국 금수저들만 집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약간 좀 그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아까 시기별로 약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하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가 같이 지정됐잖아요. 그쵸. 근데 토지는 20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 예, 그래서 네. 어제 중개업소에서 난리가 난 거는 말하자면 오늘부터 대출하고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 지역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기존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 분이 하나 더 산다. 그럼 취득세가 8%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마 그렇게 서둘러서 계약을 한 거로 보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내가 실제 거주할 목적,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그걸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주택자들도 실거주만 입증을 받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 시기별로 좀 나뉜 것 중에 토지거래 허가제 부분이 좀 빠졌는데 그거는 20일부터 시행이다라는 좀 추가적인 설명도 네. 좀 같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어쨌거나 이 3040 정도 집을 좀 단계별로 좀 늘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막막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사고 파는 매매 말고 사실 집을 늘려가려면 전세로 시작해서 돈을 모아서 그래서 집을 사는 경우가 이 통상적인 이 루틴인 건데 근데 전세 매물도 실종되는 거 아니냐. 그럼 월세로 몰릴 텐데 서민들 입장에선 월세는 부서지는 돈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대책을 보면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산다는 건데 근데 월세로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얘기도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뭐 제가 그것까지 알면 아침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은 단계별로 네. 욕망을 조금 낮추면서 이렇게 상향 이동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다가 돈을 맞추잖아요. 네. 그거보다 일단 1차적으로는 돈에다가 일단 집을 맞추고 난 다음에 돈을 더 불려서 이렇게 이동하는 뭐 그런 전략, 좀 장기 계획을 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집에 돈을 맞추지 말고 돈에 집을 맞춰라 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그래서 세부 시행령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적용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보통 국토부 홈페이지 이런 데를 다 직접 들어가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인지 어제 국토부 홈페이지 이랬다고 합니다.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장애가 일어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요거 비슷하게 오늘 중앙일보가 만평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라고 하는데 접속이 지연되고 있어요. 하면서 불이 막 지금 나고 있어요. 제목하여 아주 뜨거운 반응이다라는 건데 위원님 사실 중앙일보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이 네. 너무 뜨거워 불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 대책 어제 발표된 11호 이 대책 몇 점 주실 겁니까? 글쎄 일단은 저는 이거 많이 주기는 어렵고 잘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불장이고 비성적 과열인지 계속되다 보니까 좀 잠재울 필요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요번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환호를 하더라고요. 어제 주식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또 이제 돈이 많지 않은데 내가 상급지 갈아타게 할 분 이런 분들은 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일단 한 60점 정도 주면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대책이 다 뭐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집값이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불안 심리가 약간 진정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값 안정까지 가려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 이게 이제 뒤따라야 되는데 어제 일부 지난 9.7 공급 대책의 보완 그리고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싼 집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나 그럼 기다리면 되겠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주는 게 앞으로 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발표된 대책 자체는 60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아직 대책이 다 발표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사실 이 연내에 세제 개편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관련한 세제가 또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60점이 80점이 될 수도 있고 40점이 될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현장 검증 대 불법 점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여당, 대법원 곳곳 돌아다니며 현장 검증 강행, 야당, 불법 점령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추미애 위원장인 제가 2025 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삼권 분립의 이 헌법 정신을, 헌법 가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이 재판이 끝났다고요? 이 재판은 파기환송되어서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관여하겠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똑같은 논리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된 2심 재판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사 불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연구관, 소위 조이대 별동대 10명에 대해서도 그 연구관들은 그러면 사건이 첩된 3월 28일부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 제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파기하는 것이고 네, 어제 저런 상황 속에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대법관 PC 보겠다며 대법원 휘젓고 다닌 여당 의원들 아니냐라고 조선일보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경향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같이 보시죠. 민주당 대법 현장 검증 강행 국힘 사실상 압세 국감 보이콧 선언했다. 조선일보와 경향, 이 경향신문 지금 이 두 개가 살짝 결이 좀 다르죠. 김성태 위원님, 휘젓고 다닌 게 잘못인 겁니까? 국감 안 하고 보이콧한 게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저걸 국감 보이콧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법원에 갔으면은 대법원 법원 조직 운영에 관한 그런 뭐 민원이라든지 그 제도적 개선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걸 주고받으면 될 것인데 언제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 특히 민당 위원들에게 언제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들 PC 그냥 이렇게 열어보라고 그런 실질적인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 그런 행태를 취했는데 저는 대단히 한마디로 사법부의 독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 건지 네. 많은 국민들이 저걸 보고 아연실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국감 보이콧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보이콧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한 이유 자체가 자료를 달라라는 거였었죠. 자료를 달라. 어떤 자료냐? 로그 기록 전체.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어딘가 좀 나와 있을 텐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로그 기록 전체 그리고 전자기록,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요런 거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은 임주혜 변호사님 로그 기록이 뭐야? 이거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냈는데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충분히 그 많은 자료들, 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꼼꼼히 보고 결론을 내렸겠는가?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자료라는 것이 이 대법원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문서화가 전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요. 언제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갔는지 그 접근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접속 기록, 이 로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건 대법관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는가, 그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어떤 자료를 들어가 보았는지, 네. 그 자료를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언제 접속해서 자료를 봤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시간, 날짜 요거까지 좀 꼼꼼하게 자료로 좀 보겠다라는 건데 이걸 요구를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로그 기록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대법관 방이 75평으로 엄청나다 하는 것들이 알려졌지만 가서 보니까 부속실, 자료 열람실, 재판연구관 모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해봤는데 국정원장 방보다 훨씬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대법정, 소법정 가봤습니다. 저는 이미 2차례 그곳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오늘의 박지원이 있었다는 것. 저는 사법부에 한없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사위원을 가장 오래 한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줄기차게 사법부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나는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된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공개 잘했어요. 뭐 엄청 뭐 70몇 평이라 그래서 보니까 뭐 나 옛날 국정원장만보다 못하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최인호 의원님 기록을 달라고 해서 간 건데 기록을 못 받았는데 아 괜찮네. 방 보니까 뭐 거봐. 구경하길 잘했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면 그 로고 기록이 목적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뭐 로고 기록을 보러 간 것이죠. 네. 현장 국감을 하러 간 것은 네. 왜 이틀 사이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막대한 분량을 대법관 전체가 다 봤다는데 그러면 기록을 한번 내보시오. 지금까지 못 내놓으니까 현장 국감에서 그러면 확인해 보겠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효성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쟁점이 계속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네. 대법원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아방궁처럼 알려졌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또 일하는 모습도 봤다. 네.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어쨌든 로그인 기록을 대법원에서 내놓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선 개입 의혹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감 내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네. 사실상 뭐 로고 기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예 뭐 못 받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계속 갖고 갈 거고 그리고 다만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른 의혹들은 조금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 대법원 현장 국감 전에 아침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박수현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하여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 좀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조희대 때리기 선봉장 추미애 정청래마저 법사위 소란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침 최고위가 끝나고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그랬다라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예. 어제 이 정도는 소란은 아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된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실에서 특히 뭐 추미애 그때 법사위원장의 편법적인 국감 첫날 운영도 문제였지만은 참고인 정인 서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그것도 여야 의원들에게 그냥 질의하고 답변해라. 이거 국회법에도 이렇게 명시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추태도 보였죠. 거기다가 뭐 책진 그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대요미 그냥 히데요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수장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망신사를 주는 그런 국회의원 하라고 면책특권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최익진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그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그리고 민주당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추태 보이지 마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왜 대법관 PC를 갖다 틀려고 하고 로그인 기록 같은 경우도 이게 판결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례예요. 과거에도 법원에 가서 이제 현장 국감을 한 적은 있지만은 이런 재판 기록이라든지 진행 중인 사안을 대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 우려한 거죠. 민주당 지도부도 재판 자료 자체를 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최인호 의원님. 사실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강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뜻밖의 법사위 소란은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지금 약간 좀 다른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월요일 날 뭐 무소속이지만 네. 법여권으로 알려진 최혁진 의원, 네.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 피켓이 네.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렸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왔고 또 무엇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야 되는지 또 따지고 묻는지에 대해서는 간 곳이 없고 그 희한한 피켓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건 아닙니까? 또 어제는 부동산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네. 또 만약에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월요일처럼 그런 만약에 비본질적인 문제, 자세 문제, 고안 문제, 뭐 서로의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부동산 대책도 또 가릴 것이고 또 왜 대법원에 갔는지, 현장 국감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당대표의 당부가 있었고 그것이 아마 상당히 좀 반영이 돼서 비교적 차분하게 왜 현장 국감을 하는지 로그인 기록을 보려고 하는지 네.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는 그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볼 수 있었는지 로그인 그 기록 그 들어갔던 열람 그 기록만 보자 하는 것이 주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제는 비교적 좀 차분한 가운데에 부각이 된 막 그런 대표의 말이 어느 정도는 좀 통했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 관리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아주 잘못된 거죠. 자료를 달라니요. 라고 했는데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아유, 그 뭐 자료가 아니라 로그 기록 정도고 다소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됐어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야 온도차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희는 뭔가 막 야당이 막 항의하고요. 여당이 일단 막 강행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또 어제 점심은 다 같이 먹었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 날 조희대, 추미애, 나경원 불편한 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점심을 한 자리에서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모여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네.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았느냐? 최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박지원, 조배숙,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학 대법관, 그리고 이 천대엽 행정처장이 한 자리에 앉아서 다 밥을 먹었고 대법원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관례적인 식사라고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안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예.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정감사를 하면은 네. 아무리 그 피감 기간을 국정조사위원들, 국회의원들이 힘들게 어렵게 했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또 치열한 공방을 또 하고 또 집권당은 피감 기관장 쪽 일정 부분 지켜주려고 그러고 또 야당은 공격하고 했더라 하더라도 네. 밥 먹을 때만은 이렇게 그래도 얼굴 맞대고 또 서로 흉금없이 편안한 식사를 한 게 그게 정치권의 오랜 관례고 간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왼수처럼 이런 뭐 정치는 과거에는 없었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저는 저런 측면에서 저런 것은 추미애 위원장도 지난 13일 날 국감 시작되는 날 법사위에서의 그 추한 볼상사나운 모습에 대한 일정 부분 본인의 좀 자성이 그런 작용이 됐기 때문에 저런 자리도 그나마 이루어진 겁니다. 저 헤드 테이블에 그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실질적으로 여야 간사 뭐 네. 이렇게 해서 7명, 8명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뭐 저 정도 앉았으면은 별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마 저 자리에서는 보나마나 저기 박지원 선배가 그래도 네. 오랜 법사위 경험 가지고 또 대법에서 자기가 2번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위기 좀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밥 먹을 때도 뭐 싸우고 이런 건 안 해요. 네. 밥 먹을 때까지 싸우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다 우르르 7, 8명이나 모였으면 뭐 무슨 뭐 자세한 얘기 했겠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할 땐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대치하고 할 때 하더라도 사석이나 이렇게 밥 먹고 하면서는 이렇게 원수처럼 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대법원 국감 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거야 라고 보이게 된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시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을 시키느냐 마느냐 증인으로 출석시키냐 마느냐였었죠. 그런데
관련해서 출석을 하긴 했는데 이석을 또 시키냐 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신경전, 근데 요 비슷한 상황이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위에서도 어제 있었다는 거죠.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국정감사가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노태학 위원장을 이석토록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석을 못 시키겠습니다. 법사위는 다르고 행안위는 다릅니까? 관례 깨진 게 오래됐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일날 선관위원장을 남아라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을 그냥 현장에서 증언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우리 행안위에 있어서는 그런 증인 채택의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이런 절차를 갖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학 위원장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기사 볼까요? 이번엔 선관위원장 국감 이석을 놓고 공수가 바뀌었다 여야가라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보면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례처럼 선관위원장은 이석을 좀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도 그런 관례 다 깨졌는데 선관위원장은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야 간의 간사 간에 합의가 되고 정인으로 채택되면 당연히 있어야죠. 대법원장도 그래서 이제 추미애 위원장 참고인 신분들은 나중에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정인으로 채택은 원래 했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적석에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바꿔서 참고인으로 규정해서 그렇지만 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평상적인 국감장에서는 여야 간의 간사에 따라서 정인으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지만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례대로 위원장이 이석을 하십시오. 동의를 받고 그냥 이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서범수 의원이 왜 저렇게 선관위원장을 끝까지 자리에 앉혀서 자꾸 뭐 질문하겠다 하는 것인가? 또 뭐 부정선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또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면 그거는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선관위 사무처장이나 또 주요 간부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꼭 정인 채택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 종감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추진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것은 가유불급이다. 뭔가 부정선거 업무를 또 재개하려는 자를 깔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네. 지금 오히려 관례대로 하던 거를 지금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지금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의외 아니냐. 서범수 의원이 난 좀 더 의심스러운데 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법사위, 행안위 양쪽 다 여야가 있는데 법사위의 여야와 행안위의 여야가 서로 뭔가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어제 국감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노동부에서 2024년 9월 26일 압수수색한 그 압수수색 결과가 되게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11시에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례적인 이런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고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원복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네. 지금 눈물을 현직 부장검사가 국감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 관련해서 이걸 처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해당 기업을 기소할 만한 사안이었었는데 윗선 압박에 내가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밝혀지지 않았던 국감장에 직접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럼 내부적으로 징계가 가는 건지, 그럼 어쨌거나 압박에 지금 울면서 양심 선언을 한 이 부장검사도 뭐 징계를 받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문지석 검사도 이 내용 중에 밝힌 것처럼 만약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불법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네. 본인을 포함해서 아하. 징계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가 퇴직금을 고의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취업 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의도적으로 변경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지석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윗선의 부당한 이 불기소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이 자료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떤 증거로서 사실로서 확인이 된다면 관련자들의 일단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퇴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어제 이 쿠팡 측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원래대로 이 취업 규칙을 돌리겠다. 즉, 이 임금과 관련해서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적어도 이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 측도 좀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문진석 부장검사도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이게 처분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양심 선언, 눈물과 함께한 이런 양심 선언이 국감이라는 제도가 가진 굉장히 선한 기능 중에 본연의 역할의 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에서 한국인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30대 여성이고요. 구체적인 신원을 일단 확인을 해서 유족 쪽에 이 연락까지 좀 갔다라는 건데 경찰 현재 이 사망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미 이 캄보디아에 이 한 감금된 이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사람이 나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장기간 구금됐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사실 지금 나와 있어요. 때문에 경찰은 이거 그럼 결국 이거 사기 조직, 피싱 조직 관련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내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 캄보디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캄보디아 현지로 외교부 2차관이 어제 출발을 했죠.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30대 여성의 사망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온라인 스캠 사건이 많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아주 총력을 다해서 네, 지금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오는 중에도 또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현지에 와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가능한 지금 현지에 있는 먼저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 한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다 한국으로 송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좀 볼까요? 지금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 당국자랑 접촉을 했는데 구금된 80명 귀국을 거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물론 초기 정보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국에 보도된 이 실종자 80명이
내가 말한 귀국 거부한 80명이랑 맞는지는 난 몰라요. 근데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이 한국 당국자랑 접촉한 한국인들이 이 귀국을 본인들이 거부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건 또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아직 초기 정보입니다. 지금 네. 구금이 되어 있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귀국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파악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는데 현재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그 인원이 맞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적어도 캄보디아 이민국 등에서 우리나라 국민 80여 명 정도를 구금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어떤 일에선가 출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아마도 이 구금된 사람들 역시 일정 부분 캄보디아에서 본인 역시도 구금이나 폭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캔과 같은 범죄의 중간 가해자 역할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 이미 저지른 대포 통장과 관련된 사기 부분이라던가 네. 한국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말씀처럼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내무부에서도 이게 초기 정보예요 라고 먼저 한 자락 깔았죠. 그런데 일단 어떻게 보면 가능성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 구금돼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받을 처벌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요 내용에 좀 풍기는 느낌이 그런 게 있죠. 아니 본인들이 안 간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캄보디아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적반하장 캄보디아 관광업계 한국 국민 교육부터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얘기한 거냐? 이 캄보디아 관광 가이드 협회장이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을 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피해 예방법을 잘 교육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 지금 한국은 국민교육 잘 시키세요. 라고 지금 캄보디아는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샘소평 저 캄보디아 한국 관광 가이드 협회장이 어떤 신분지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정말 한국의 국민들 정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저는 이제 범죄 집단의 불법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은 온라인 범죄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말지 않습니까? 이번 21살의 그 대학생 같은 경우 뭘 하겠습니까? 그냥 고수익 미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희망에 그냥 이런 범죄 조직의 일자리를 찾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캄보디아 이런 경찰서에 구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려 신변이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범죄 집단에 지금 현재 납치, 감금돼서 살인까지 일삼고 있는 이들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하자는 겁니다. 네. 그걸 구출하는데 캄보디아 정부나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 정부나 우리 경찰에서 요청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고 미온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캄보디아 관광 가이드 협회장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서에 앞으로 더 악화될 건데 네. 2006년도에 캄보디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고용 허가제라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한국의 장기 취업 근로자죠. 그런데 지금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의 이런 고용 허가제 커트를 좀 늘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다 자기네들 송출하기 위해서 가장 큰 외교적 관심이에요. 만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팁을 드립니다. 네. ODA 자금 이런 것보다 더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게 네. 만일 캄보디아 정부나 경찰이 미진하고 미온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 캄보디아에 오는 사람들 교육 잘못시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분위기라면은 앞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국의 이 고용허가제 송출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던져버려도 그 캄보디아 정부는 비상이 걸릴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좋은 말씀을 또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만약에 제대로 좀 이 도움을 주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들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짠 하고 카드를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한마디 말씀만 덧붙이면요. 네. 캄보디아 근로자 한 사람이면 캄보디아 현지 자기 근로소득 수입보다 6배, 7배를 벌 수 있는 국가가 일본 홍콩보다도 대한민국의 근로조건은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네. 매년 한국에 지금 캄보디아 송출 인력이 10,000명 이상이 들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만 명에서 7만 명 사지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참고해야 돼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좀 꼼꼼하게 지금 또 조사를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그게 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 지금 아침에 매일경제 지금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출근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갑자기 끊겨서 뭐야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유튜브가 조금 전 접속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저희 MBN 유튜브의 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전반에 좀 문제였었다. 다만 이 지금은 현재 좀 다시 복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놀라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이 한국 국민 교육부터 잘 시켜야 돼요라고 말하는 건 관광 가이드 협회장이긴 해요. 정부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 관광 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럼 정부 측 입장은 어떠냐라는 거죠. 내무부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버 범죄 퇴치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 같이 전 세계 국제적인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무부 대변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해를 입은 한국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도 피해자라는 걸 한국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최인호 의원님, 우리만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는 걸로 사실 들리긴 합니다. 뭐 한국 국민들 교육부터 시키라든지 또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과제다. 뭐 캄보디아도 피해자다. 이런 말들이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책임, 소위 말하는 범죄 천국이다, 원상이다 하는 그런 오명을 왜 받는지에 대한 일종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캄보디아에서 GDP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그 GDP 비중이 30%가 넘는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집계가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걸 뭐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 네. 정도로 캄보디아가 각종 국제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중국 현지에서의 조직 폭력배라든지 범죄 집단들이 캄보디아로 와서 국경이 출입이 자유로우니까 그걸 악용해서 어쨌든 캄보디아 현지에서 각종 범죄, 국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그 발본색원 이 의지를 밝히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먼저 와야죠. 그런데 마치 한국의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국제적인 책임 뭐 이런 말로서 정작 캄보디아 본인들의 잘못을 어떻게 은폐하는 것 또는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라면은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그 무사 생존 그 생안에 협조해야 되고 범죄 조직의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마치 캄보디아의 정부가 범죄 조직과 뭔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해도 처음에 얘기할 때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과제 아닙니까? 한국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이면 오히려 정부가 연루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라고 살짝 협박성 발언도 좀 같이 해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대사관은 본인이 신고하라. 범죄 조직은 야 엄마가 너 지금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보를 꿰뚫고 있었더라 라는 얘기가 지금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것도 문제예요. 대사관에 신고했더니 이거를 겨우겨우 어떻게 꾸역꾸역 가까스로 건너 신고를 했더니 당사자가 신고하라고 하세요. 거절. 이거는 임주혜 변호사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캄보디아 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문제죠. 이런 사이버 범죄에 당연히 함께 대응하는 건 맞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보자면 가족들은 애타게 지금 캄보디아로 출국한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겨우겨우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은요. 대사관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공식적으로 대사관 가이드라인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본인이 캄보디아 경찰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서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정확한 주소, 구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 그것도 그 정도가 되면 구금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언어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언어를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도면 구금이 아니겠죠. 그 네. 정도면 제발로 나와서 대사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예전에는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출동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출동을 해보면 난 계속해서 여기서 일할 것이다. 난 여기서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본인 신고 원칙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이고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캄보디아가 범죄의 온상이 된 이유이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런 절차를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 비판을 수용해야 할 지점이라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괜찮아요. 저 여기 있을래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슬쩍 흉기를 들이밀면서 야, 괜찮다 그래, 괜찮다 그래. 그래서 괜찮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정말 아까 그 내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 한국인들이 안 간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제 본인들의 의사가 나 그냥 캄보디아에서 좀 불법적인 거 좀 하면서 그냥 여생 살래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가도 한국인들 1,000명, 국정원 보고는 1,000명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겠냐라는 현실적인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렇죠. 물론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한국인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출해내고 단 한 명의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텐데 네.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들 역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 가담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든 그렇죠.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가담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려내는 절차는 한국으로 송환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무사한 송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지금 1,000명 정도,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범죄 단지에 지금 구금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다 한국으로 몸 건강히 무사히 일단 데리고 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점은 그렇다. 다음은 그 다음에 조사하고 논의해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속보가 떴죠. 어떤 소식이었냐? 지금 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갖고 구치소에,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왜? 조사에 자꾸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해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체포영장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임의 동행으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제가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직접 조사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진술을 거부하긴 했지만 왔다라는 거예요. 변호인단이 어제 공지를 이렇게 올렸죠. 같이 볼까요?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근데 교도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면도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 출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다들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임 변호사님. 앞서서도 안 가면 교도관의 부담이었는데 그때는
안 가고 왜 어제는 갔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시기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은 또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은 국민들의 피로감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 반복되는 교도관들과의 몸싸움이라던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CCTV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또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전과 지금이 뭐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또 계속해서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는데 수사에 한 번 더 응하지 않는 모습, 거기다 그 가운데 물리적인 충돌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고려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출석은 해도 어차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출석을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보자면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아마 변호인의 좀 조언을 받았을 것 같다. 자꾸 똑같은 것도 반복하면 이제 피로감이 누적만 되고 도움될 게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보면 김성태 의원님 어제 진술을 거부하긴 했는데 진술이 원래 조사 시작할 때 자, 이 윤석열 씨 맞습니까? 뭐 몇 세 맞아요? 이것부터 물었는데 그것조차도 대답을 안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구인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볼상사나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본인도 보이지 않으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대신 나는 이제 특검에 가서도 나는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진술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게 방어권 행사가 된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란 명분을 갖다 축적하려고 했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나름 또 특검 나름은 또 준비한 그런 조사 내용을 가지고 물어는 받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은 이거는 뭐 피고인 입장에서도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도 와서 뭐 자신네들 체포영장 뭐 집행하는데 뭐 당사자가 직접으로 바로 이제 자기 출석하겠다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앞이라고 해서 자신이 뭐 특검이 물어보는 그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뭐 답변을 안 해도 아무 문제는 없죠. 결론은 법정에서 자신이 이제 특검에서 또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재판 전략을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대처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라도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진술도 거부하고요. 영상 녹화를 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임 변호사님 이렇게 다 거부하고 했는데 굳이 부른 게 특검 입장에서는 플러스인가? 뭐 도움되는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조서가 남는 거죠. 이런 질문을 내가 던졌는데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아무 답도 없었다라는 것이 수사 기록에 재판 기록에 하나 더 첨부되는 효과. 이 정도를 노렸다고 보고요. 특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에도 출석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다 응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외환 혐의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기대가 되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문서를 만들어 놓고 문서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첨부된 건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은 그 정도의 성과로도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얻어간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거나 출석을 했다. 그러므로 약간 좀 태도에 좀 진전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반쪽짜리 출석일 뿐이죠. 아니 국민들이 내란 속에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면 수사에 충실히 응해서 좀 이제는 좀 협조할 때가 됐죠. 지금까지 재판도 한 번도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본인이 유리한 그 보석 재판에만 출석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뭐 교도관 뭐 피해 안 주려고 하는 운운을 했지만 실제로는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외환 유도죄 이것은 또 수사 내용이 본인한테 그렇게 불리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출석만 하고 진술은 거부하는 태도는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최태원 이 회장, 노소영 관장입니다. 왜 두 사람이 나온 건지 기사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고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1심, 2심은 결론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나 같이 볼까요? 네. 일단 1심에선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65억 주세요. 최 회장이 노 관장한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항소를 했죠. 그래서 2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위자료가 1억에서 20억으로 20배가 뛰었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665억에서 몇 배입니까? 1조 3,800억이 넘게끔 책정이 돼서 노 관장한테 이거 다 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을 거다. 최종 결론이죠. 최종 결론이 오늘 날 거다라는 건데 사실 관건은 주식을 재산으로 볼 거냐 말 거냐였습니다. 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네. 1심은 665억이었는데 항소심은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이 두 사람의 기여도의 차이가 아니라 SK 주식이 이번에 이혼으로 나누게 되는 재산에 들어오느냐 마냐의 차이였는데 이혼 소송은요 다른 재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거를 좀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방의 불륜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게 돼도 상대방의 통화를 몰래 녹음을 했다거나 상대방 차량에 녹음기를 넣었다거나 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 행위는 맞지만요. 네.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가 뭐 선경 몇백억 이렇게 써놓은 메모 같은 부분의 진위가 이혼 소송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 SK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에는 노소영 관장의 영향이 컸다. 그렇다면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인데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대로 확정이 되면 네. SK 지배구조 자체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1조 3,808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주식으로 담보를 잡든 주식을 팔든 무언가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SK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파기환송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과연 어쨌든 선대로부터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SK의 주식을 이전의 처가의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이례적으로라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그 부분은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보통 제가 여쭤보면 임 변호사님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이건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 얘기는 진짜 가늠하기 어려워요. 라는 말씀인 거겠죠. 재산 분할 문제도 그렇고 위자료 문제도 20억 이거 인정될 거냐. 역대 위자료 20억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있을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